대사과의 민주당 버전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네. 어쨌든 잘못한 거는 맞고 그다음에 이제 인식이 조금 짧았던 거는 확실한 것 같고 예. 크게 진심으로 사과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하정 후보는 지금 어쨌든 바짝 엎드려야 되는데 마지막 그 분수령은 토론입니다. 제발 그 준비를 좀 잘하시라 토론을. 그런데 그럼 왜 그분들이 다 친윤 색깔이 있는 분들이냐? 원래 페널티 같은 거 좀 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원래 그 동안에 그런 행정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당협위원장 가산점 안 주면 다행이지. 합쳐도 단일화를 해도 결국은 사실 추미애 의원하고는 좀 안 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선거 이후에 개혁신당과 뭐 저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이준석과 국민의힘 사이에 모종의 어떤 화학적 융합을 도모하는 거 아닐까? 한호 씨가 배운 시사 토크쇼 장르만 여의도 5월 4일 월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영진이고요. 자, 오늘은 변호사분들 모시고 3변 특집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조계에서도 내놓은 우리 변호사들. 아니요, 네로라 하는. 내노냐 이거 네로라 하는. 실수하셨네요. 네로라 하는 변호사 세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노영희 변호사님 어서 오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반갑습니다. 내놨습니다. 이거 맞잖아요, 내놨잖아. 확실하지 뭐. 유재하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내놓은 것 같은데. 저기 내놓으라 하는. 그리고 강수영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트로트 신동 강수영. 네, 가수 데뷔 하셔야죠. 네, 지난주에 너무 좋았습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최윤경 기자 함께 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지방선거, 6.3 지방선거 딱 이제 30일 이제 그렇습니다. 남은 것 같고요. 후보들이 다 이제 광역은 끝났죠? 그렇습니다. 네. 지도를 좀 띄워주시면 대진표를 좀 얘기해 드릴게요. 서울에 정원호 대 오세훈, 인천의 박찬대 대 유정복, 쭉 가서 경기의 추미애 양양자, 그리고 강원도의 우상호 김진태, 경남의 김경수 박완수, 울산 김상호 김두겸 이렇게 있고요. 네. 그리고 또 한번 바꿔주시면 네, 대구의 김부겸 추경호, 부산의 전재수 박형준, 충남의 박수영 김태흠 이렇게 네.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후보들은 광역의 경우에는 다 확정이 됐다. 경기에 드디어 이제 양양자 후보가 확정이 됐군요, 국민의힘. 네, 경기도지사 후보 도대체 누구냐. 지금 막 외부에서 끌어오고 기다리고 연기하고 추가로 공모하고 했었는데 네. 양양자 후보가 후보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개혁신당의 조홍천 전 의원도 출사표를 냈어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의 추미애, 국민의힘의 양양자, 개혁신당의 조홍천 이렇게 세 후보가 붙게 됐습니다. 네. 근데 묘하게 하여튼 세 분이 다 같은 당에 계셨던 분들이네요. 한 집에 있던 분들이죠. 그리고 심지어는 네. 그 추미애 후보가 대표이던 시절에 네. 이 두 분이 의원으로 들어왔었어요. 그런가요? 네, 영입인재로. 양양자, 조홍천 두 후보가 네,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추미애 후보가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네. 이 어쨌든 보수 단일화가 있을 수도 있지 않느냐. 양양자, 조홍천 후보 간의 단일화가 있을 수도 있지 않나? 예. 그랬더니 추미애 후보가 그럴 수 있는 분들이 아니에요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럴 수 있는 분들이 아니다. 네, 그러니까 당이 어려워졌을 때, 자기가 가려고 했던 개혁의 길이 공격받았을 때, 네. 당을 외면하고 떠나신 분들이다. 이분들 사이에 단일화는 쉽지 않을 거라는 이야기를 네. 했습니다. 그리고 뭔가 이렇게 합쳤을 때 좀 이길 수도 있겠다. 요 느낌이 확실히 들면 뭐 단일화가 좀 더 가능성이 높아지긴 할 텐데 현재 상황에서는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기도 하고요. 너무 좀 성급한 아니요. 저는 판단인가요? 정말 정확한 판단이라고 생각하고. 갑자기요. 네, 아니 저는 사실 조홍천 의원하고 양양자 의원의 그 스탠스가 네. 실제 지금 이분들이 노리고 있는 게 사실은 보수 혹은 뭐 중도 이런 분들일 거잖아요. 타겟층이. 근데 그분들이 과연 이 두 분을 보수 내지는 중도로 볼 것이냐, 첫 번째. 두 번째, 그렇게 본다 하더라도 그 포션이 얼마나 되겠느냐. 게다가 이 두 분이 합친다라고 하는 건 단일화를 한다는 것은 두 분이 합쳐서 유의미한 이제 시너지가 나오고 결과가 있어야지 된다는 것인데 네. 실제 두 분이 너무 비슷해요. 현실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는 두 분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것도 그렇고 또 지금 주장하고 있는 내용도 사실은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는데 네. 그래서 이분들이 합쳐도 단일화를 해도 결국은 사실 추미애 의원하고는 좀 안 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두 분이 합칠 이유가 전혀 없고 네. 또 실질적으로 조홍천 의원 같은 경우에는 개혁신당이 지금
처해 있는 그 개혁신당이라고 하는 이 제3당의 위치가 있어서 합쳐서 본인이 그냥 흡수되는 이런 모양보다는 오히려 개혁신당이라고 하는 당의 정체성을 조금 더 알리는 측면에서 차별화를 끝까지. 시키는 것이 낫거든요. 네, 존재감 좀 보여주고. 네, 그런 네. 의미에서 조금 본인도 이제 힘들게 결심을 해서 여기 판에 뛰어들었을 테니 나중에 정치적인 입지 등등을 고려하더라도 네. 섣불리 혹은 뭐 아무 의미 없는 단일화는 없을 하지 않을 거다.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양양자 최고위원은 이제 양양자 후보가 됐죠. 사실 진작부터 함진규 전 의원과 함께 후보 등록을 해놓은 상태였는데 정말 천신만고 끝에 공천을 받았습니다. 사실 저는 우리 당이 왜 이렇게 그 경기도지사 후보 공천을 이렇게 엉망으로 했는지 굉장히 안타까운데요. 그래도 어쨌든 천신만고 끝에 후보가 됐으니 지금부터 이제 열심히 뛰실 것으로 생각을 하고, 양양자 후보의 경우에는 다들 아시다시피 삼성전자 첫 고졸 여성 임원 출신 아닙니까? 네. 그리고 본인이 지금 이제 추미애 후보는 법사위원장을 한 굉장히 이제 법이라든가 정치 이런 쪽으로 정통한 분이지만 본인은 경제통이다. 요새 AI 반도체가 굉장히 중요한데 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스스로 내세우고 있는 자기 별명이 양도체입니다. 아, 반도체, 양도체. 양도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경기도민들한테 어필을 하면 네. 비록 경기도와 우리 국민의힘에 험지고 공천도 워낙 엉망으로 해놨지만 그래도 이제 후보가 제대로 선 만큼 네. 이제 그런 쪽으로 경제적으로 많이 어필할 수 있지 않을까. 경제통은 맞아요? 그렇습니다. 양도체라니까요. 아, 양도체. 근데 하나만 물어볼게요. 국민의힘 아까 이제 엉망으로 했던 얘기도 하긴 하셨는데 왜 그렇게 국민의힘은 본인 당의 후보 되겠다는 사람을 띄워주지는 못하고 망가뜨려가지고 결국에는 그냥 어쩔 수 없이 이 사람 말고 나올 사람도 없다 해가지고 겨우겨우 나오는 모양새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저도 도저히 이해가 가요. 자신에게 물어보면 안 되는 질문이죠. 정말 제가 그 중에서도 굳이 너무 뭐 망한 국내 얘기를 것 했으니까 같아. 조금 네. 얘기를 더 하자면 제가 우리 당을 욕하고 싶은 건 아닌데 조광한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전 진짜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네. 이분이 최고위원으로서 사실상 경기도지사 선거에 굉장히 뭐 이진숙 후보를 뭐 경기도로 불러와야 된다는 둥 아니면 자기가 나갈까 말까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결국 본인 공천을 신청했어요. 그런 다음에 본인이 공천 신청한 걸 철회했어요. 그런 다음에 이성배 씨를 지지했어요. 이분은 정치를 장난으로 생각하는 거 아닌가요? 우리 국민의힘의 공천을 희화화시킨 장본인이거든요. 이게 양양자 후보 저 후보 등록했는데 아 반도체 전문가 좀 필요하다고 경제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당에서 계속 뭐좀 2년 근무했다는 그 사람을 삼성에서 난 공채라서 뭐 그게 수석 너무 재밌어요. 이성배 양양자 간의 토론에서 네. 그 양양자 후보가 그때 아니 그 삼성에 있었던 거 맞냐? IT 마케팅 잘 경력에 대해서 모르겠다. 아는 사람이 없다라고 네네. 얘기하니까 아니, 공채 기수가 아닌 분들은 잘 모른다. 생산직으로 입사하셔서 잘 와. 모르실 텐데 이제 이렇게 돌려껐어요. 근데 또 돌려받는 게 생산직도 아니라 아니래 직접 또. 받아야지. 그래서 제가 경기도민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런 엄청난 당 지도부의 해당적 행위에도 불구하고 양양자 후보가 공천을 받았으니 이제는 양양자 후보만 좀 잘 봐주시라. 그러니까 양양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쉽지 양도체. 않았는데 양양자 후보밖에 없어서 결국은 그분이 그냥 낙점된 거잖아요. 말하자면. 경선을 거쳐서 선택을 그러니까 자 우리 강세훈 근데 변호사님. 개인적으로는 네. 그 중앙당에서의 그 단일화 하방 압력이 저는 있으리라고 봅니다. 양양자 후보에 대해서. 이때까지 그렇게 당 지도부가 경쟁력 없는 사람이라고 노래를 불렀던 사람이 후보로 단일화됐다고, 후보로 지금 뭐 정해졌다고 해가지고 저는 밀어줄 것 같지가 않고요. 그다음에 조홍천 전 의원이 왜 구태여 나왔을까? 개혁신당에서 지금 광역단체장 후보 묻는 데 많아요. 근데 유독 왜 여기를 냈을까? 그건 뭔가 이 선거 이후에 개혁신당과 뭐 저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이준석과 국민의힘 사이의 모종의 어떤 화학적 융합을 도모하는 거 아닐까? 그 빌드업으로서 조홍천 의원이 공천을 받아가지고 단일화 후보가 돼가지고 뭔가를 도모하려는 거 아닐까? 조홍천 후보로 단일화? 네. 그거를 추진하려고 하지 않을까? 근데 그거 동의는 다 간단해요. 선거 좀 흘러가다 보니까 여론조사 추이가 네. 경쟁력이 없다. 이거 보수 다 합치지 않으면은 이거 답이 안 나온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니 이때까지 심지어 거듭 얘기하지만 이성배 씨를 갖다가 삼고초려해서 불러올 정도의 지도부 아닙니까? 양양자는 절대 안 된다는 거거든요. 이 당 지도부가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양양자원이 뭐 얼마나 밉보였어요? 왜 그렇게까지 양양자를 망가뜨리고 죽이는 거예요? 절대 안 된다는 느낌으로 오죽하면 이성기 씨를 데려갔냐 이거예요. 근데 어쩌면 근데 국민의힘으로서는 그게 더 좋은 선택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 게 말씀 들어보니까 예를 들어 크게 지면 뭐 5.5 대 4.5 이렇게 지는 게 아니라 크게 지면 부끄러워서? 너무 그러니까 어쨌든 양당 거대 양당인데도 그렇게 너무 크게 지면 차라리 종전으로 단일화를 해서 좀 크게 지더라도 좀 데미지를 좀 덜하게 하는 그런 방법도 있을 수는 있겠다. 아니 어떻게 선거를 시작하기도 전에 질 걸 크게 질 때 데미지를 최대한 안 입기 위해서 단일화를 생각합니까? 제가 알기로는요. 네. 일단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이제 여론의 표심이 우리 국민의힘 양양자 후보 쪽으로 저는 쏠릴 거라고 생각하고 네. 양자라는 사람 개인의 양도체 개인의 캐릭터를 봤을 때 절대로 단일화는 안 할 거다. 안 할 것이다. 아, 실제로 그렇게 이야기. 그거- 개인 캐릭터로 봤을 때는 그건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당에서 압박을 가는 당에서 거니까. 압박을 가든 말든 후보 취소를 하든 말든 양양자는 양양자의 길을 가는 스타일입니다. 아 이거 참 호재네요. 끝까지. 중에 후보 입장에서. 뭐 굳이 호재도 아니에요. 양양자는 표심이 의미가 100거 쏠린다니까요. 의미가 네. 없어요. 아니, 이 여기에 붙인 호재는. 뉴스는 아니었는데 사실 그 조홍천 의원이 공소 취소 그 특검 있잖아요. 네. 네, 조작 기소 특검이죠. 거기서 공소 취소권을 갖고 있는. 근데 그거 관련해서 이제 반대하는 범야권 후보 연석 회의를 하자고 제안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홍천이 꽂은 깃발에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들은 왔어요. 갔어요. 그래요? 근데 양양자 후보는 안 갔습니다. 아 그래요? 이런 갈등은 좀 있긴. 요 그림 한번 우리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 좀 가는지 한번 지켜보면 되겠네요. 네. 자 그리고 정청래, 장동혁 두 당 대표가 조금 사고들 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장동혁 대표부터 한번 가볼까요? 지난 주말에 이제 여야 대표가 정말 일제히 내려가가지고 핵심 승부처인 영남으로 갔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토요일에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 일요일엔 추경호 대구시장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회를 갔는데요. 부산에서 있었던 일을 직접 봐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여기 장동혁을 사랑하는 사람과 장동혁을 정말 너무 싫어하는 사람이 같이 있거든요. 이 장면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네.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의 저는 개소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의힘의 출정식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국민을 배신한 범죄자들을 심판하는 지방선거가 돼야 합니다. 부산에서부터 오늘 이 자리에서부터 우리의 하나된 힘을 보여주십시오. 네, 좀 가만히 좀 있으세요.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좀 조용히 좀 하이소. 자, 참 답답합니다. 장동혁 대표 연호하는 분들은 빨리 집에 가세요. 장동혁 대표 연호하는 분들은 집에 가라고. 저 옛날 조경태였으면 나갔습니다. 중간에 한번 잠깐 나가려고 하는 것 같기도 그래도 하고요. 이제 다선 의원이고 네. 국민의힘의 그래도 최다선 많이 의원. 조절하시네요. 자기 컨트롤이 돼서 사실 마이크 놓고 한번 나갈 뻔했는데 네. 참고 왜냐면 박형준 시장 선거사무소잖아요. 본인 자기 선거사무소면 나갔을지도 모르는데 네. 박형준 시장을 위한 장소였기 때문에 네. 참고 이제 계속 행사를 이어간 것 같습니다. 근데 장동혁 대표는 확실히 마이크를 잡으니까 옛날 그 전당대회 때 그 네. 모습 다시 한번 또 정프로가 제일 좋아하는 모습. 불을 뿜네요. 아, 또 한동안 또 쉬었잖아요. 그러니까. 체력을 많이 비웠는데 기억을 모았어 지금. 여기다 바로. 예, 그리고 또 언제 할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한 번 기회가 있을 때 언제 할수 있을지. 최대한 쏟아붓는 거. 할 수 있을 때 한다. 할 수 있을 때 한다. 매 순간 최선을 다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진짜? 마지막 날인 것처럼. 진짜 이분은 해당행위의 표본 아닙니까? 여기 무슨 해당 행위 중이라서 너무 말할 것 없어. 발언 마다마다 어째 이렇게 그냥 촌철살인으로. 여기는 해장행위. 네. 자, 여튼 시원하네요. 장동혁 대표에 대한 거부감이 굉장히 큰 것 같다. 네.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또 아무튼 뭐 어디 갑니까? 박형준 후보 개소식이었는데 박형준 후보 영상을 못 보여드린 점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대구로 또 한번 예. 가보겠습니다. 추경호 후보 사무소 개소식에서는 제가 참 궁금했던 장면인데 이 당 대표가 간 거잖아요. 근데 축사 순서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영상 축사가 나오고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문희갑 전 대구시장, 그다음에 이철우 경북도지사 이렇게 4명이 앞에 축사를 한 뒤에 장동혁 대표가 등판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역시 마지막인 것처럼 하길 잘했어요 어제. 잘못하면 못할 뻔했어요. 네, 잘못하면 기회가 안 올 뻔했습니다 지금. 아니 MB는 뭐 예우 차원에서 그렇다 치더라도 다른 사람들보다는 장동혁 대표가 좀 먼저 나갔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당연히 방송이. 당연히 그렇고 이제 당 대표가 당 서열로 따지면 제일 1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축사를 하더라도 그런 거 되게 의전 되게 중요하거든요. 당 행사에서. 그런데 이제 5번째로 밀렸다는 것은 마이크를 안 주고 싶었는데 어쩔 수 없이 졌다. 아.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대구에서조차 네.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에 대한 심판 분위기. 그러니까 우리 국민의힘 심판 이전에 장동혁 대표 당대표 지도부에 대한 심판 분위기가 굉장히 있어요. 네. 그런 현실을 감안해서 추경호 후보도 모르지 않을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5번째로 안주리만 못한 마이크를 대구 준 여론은 겁니다. 또 우리 강생 변호사. 개인적으로는 네. 저는 그런 이제 비토 정서보다는 대구에서의 영향력이 매우 적다. 장동혁 대표가 소구력이 대구에서 없고 문희갑 이런 전직 시장만도 못하다. 그래요? 예, 그거는 이제 지역에 뭐 전혀 이제 영향력이 없다는 걸 보여주고 당 대표가 되는 과정에서도 급조해가지고 끄집어 올린 극우 세력들이 끌어올려가지고 된 사람이지 대중적 지지도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올라간 사람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 네. 여전히 그 한계를 못 넘어섰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해석을 하고요. 와가지고 또 색깔론 하잖아요. 와가지고 뭐 아주 원색적인 뭐 김부겸 뭐 국가보안법 위반 뭐 어쩌고 뭐 이런 얘기 막 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와가지고 철저히 이쪽 정서에 이제 복종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 얘기가 먹히거든요. 대구에서는. 아 먹히긴 먹혀요. 먹히죠. 그 60, 70대에서는 먹힌단 말이에요, 이 얘기가. 그리고 그게 국민의힘 당원의 코어를 이루고 있고 네. 결국에는 이 사람은 자기 철학 없이 또 와가지고 거기서 분위기 봐가면서 제일 내가 끌어당길 수 있는 사람들 이야기만 그냥 철학 없이 하는 거구나. 또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보여지는데 네. 근데 이제 대구는 현역 의원들 중에 좀 이렇게 개혁 성향을 가지거나 이런 사람이 없기 때문에 별 소동이 없지만 부산은 조경태 같이 좀 이렇게 다른 목소리 내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소동이 난 것 같은데 네. 장동혁 이름을 연호했다는 건 사실 조경태 의원에 대한 야유거든요. 너 내려가 이거예요. 시끄럽다. 우리 당권 다 뭉쳐야 된다. 당신 같은 사람 나가야 된다. 이 의미로 장동영 이름을 외치는 거고 마이크에 안 잡혔지만 뭔가 험한 얘기가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러니까 옥신각신 했었을 텐데 네. 제가 보기에 이제 문제점은 장동혁 대표가 요 말 하기 전에 자기가 마이크 잡았을 때 한 달 안에 우리가 하나 될 거라고 막 그런 얘기를 막 했어요. 반드시 하나 될 수 있다고. 근데 그 직후에 이렇게 자기 당 의원에 대해서 중진 의원에 대해서 이렇게 비난이 쏟아지는데 본인이 정리를 해야죠. 당 대표가. 에이 그래 말씀하지 마세요. 뭐 이런 얘가 있었어요. 야, 사투리 꼬였다 이거. 지금 대구에서 부산 가서 하지 마요. 아니 정리를 해줘야지 자기가 당 대표잖아요. 오늘은 그런 자리 아니다. 네, 우리 하나 네. 되자. 근데 안 그러고 있잖아요. 구경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리더십이 없다는 근데 겁니다. 그 대구에서는 뭐 예를 들면 이 대통령 가리켜서 김정은의 대변인이다 아니면 김부겸 후보한테 색깔론 이렇게 제기하고 하는 게 여전히 좀 되기는 되는 장사하긴 하는군요. 60대 후반부터 70대까지는 아니,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아직 이제 대구의 강성 당원들 많이 계시니까 네. 그래도 좀 먹힐 수는 있겠지만 사실 그것도 보수의 심장이라고 일컬어지는 대구 시민들 너무 좀 쉽게 보고 우습게 보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 뭐 빨갱이 뭐 논란 뭐 그런 색깔론 하면서 결국 이제까지 대구를 위해서 한 일이 없으니까 이번에 대구 시민들이 화가 나서 김부겸 전 총리에 대해서 그렇게 꽤 상당히 높은 지지율을 보내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또다시 예전에 했던 그 방식대로 색깔론을 들이민다고 대구 시민들이 거기에 다 마치 가스라이팅 당하듯이 또 해줄 것이다 이렇게 착각하면 너무 안 되고요. 저는 추경호 후보가 잘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5번째로 마이크 준 것도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고 저는 대구 현실을 그리고 GRDP 20년째 정부 꼴찌인 대구 현실을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실 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 이제 증거를 제시하면은 제가 좀 알려졌잖아요. 이제 약간 생겼잖아요. 임기가. 누구요? 제가. 아 본인? 약간. 예. 그래가지고 대구에서 알아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요? 연예인병 대구에서도. 시작됐습니다. 난각병이야, 난각병. 알아보는 게 좋은 의미로 알아보는 게 아니라 제가 지하철에 이렇게 서 있잖아요. 기다리고 있거나 이러잖아요. 그러면 할아버지 중 어떤 분들이 와갖고 그냥 등을 딱 때려요. 그냥. 어머. 빡 때려. 이렇게 등치가 이렇게 크신데도 딱 보면은 뻘거 얘가
뻘거 해가? 아 빨갱이라고? 머리가 빨갛다 이거죠 제가. 네, 빨갱이라 이거예요. 그런 할아버지 있어요. 아, 강수영 변호사도 빨갱이에요? 그럼요. 아니 근데 그런 방송에 그분들이 보는 방송 잘 안 나가지 근데 않으세요? 요새 제가 종편도 나가보고 하다 보니까 뭐 MBN이라든지 TV가 뭐, 이렇게 예,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이 빨갱이론이 그 세대에서는 상당히 먹힌다. 뿐만 그런 거예요. 몇 근데 대구시장을 김부겸 후보가 이제 그 선거운동하려고 다니시니까 또 대구시장에 계신 또 상인분들이 욕설하고 막 뭐라 그러고 네, 네. 왜 오냐고 막 화를 내고 그러시던데 그거는 분위기가 그쪽은 그래도 여전히 그건가요? 그러니까 민주당 혐오가 워낙 강하고 왜 그렇게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 얘기하면 오늘 안에 2시간짜리야. 10초로 요약을 하자면 제가 때린 분 중에 그렇게 말을 뻘거이 해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지만 조금 길게 말씀하시는 분은 딱 때리고 나서 이재명은 안 돼 알았어 범죄자야 알았어 요런 이거 한마디로 모든 게 불꽃 연기 나오는 아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거부감이 여전히 좀 심한 분들이 많고 가스라이팅이 심하다. 네 알겠습니다. 아, 그럼 장동혁 대표의 이 연설은 나름 그래도 의미가 있네. 타겟팅이 명확한 연설이네요. 네. 아하. 자 그리고 정청래 대표도 사고 하나 쳤습니다. 네, 정통래 대표가 그 3일 부산 구포시장을 찾았습니다. 하정 후보 지원 유세를 하고 쭉 같이 돌았는데요. 그러다가 만난 초등학교 1학년 어린이에게 이런 말을 해서 논란이 됐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정우 오빠. 오빠 해보여. 오빠 해봐요. 아유, 진짜 저건 말이 안 된다. 뭐 하는 짓입니까 저게? 아, 그래 저렇게 했으면 사과라도 좀 제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과도 잘 네, 못했어. 사과만 사과를 좀 잘 못했죠. 잘 근데. 못했죠. 왜냐하면 아이가 논란이 된 상황에 대해서 사과를 했잖아요. 그러면 누구 잘못인지를 전혀 밝히지 않았어요. 그 예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 무슨 개사과 논란이 있었잖아요. 개사과의 민주당 버전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뭐 그렇게까지 말할 필요는 없는데 네, 네. 어쨌든 그렇게까지 잘못한 거는 맞고 그다음에 이제 인식이 조금 짧았던 거는 확실한 것 같고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크게 진심으로 사과하는 게 필요합니다. 아니 무슨 뜻으로 저 얘기를 꺼낸지를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왜 저런 얘기를 했을까? 뭐 아니 아이스 브레이킹을 한답시고 아이스 브레이킹? 예, 그렇게 한 거죠. 그냥 더 아이스해지던데. 그러게 저는 그러니까 그거 아무튼 잘못한 거는 맞- 표가 없는 사람들이랑은 얘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초딩을 데리고 저 되게 무서운 장면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애 되게- 입장에서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둘러싸고 어른들이 있는데. 날 이렇게 하면서 뭐 해봐 이러고 다 뒷걸음질 치잖아요. 얼어붙고. 그러니까 오히려 하정우 후보 입장에선 그러니까 하정우 후보는 지금 막 상황이 엄청 본인도 모르게 막 돌아갈 거 아니에요. 너무 이제 사람들 많이 모이고 정신없고 또 이런 경험이 이렇게 많지는 않다 보니까 이 상황에서 당 대표가 또 이렇게 뭐 해주면 따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런 측면이 있어요. 이제 네. 하정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치권에 입문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논란을 계속 발생시키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어떤 말과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어떤 말과 어떤 행동을 하면 안 되는지 이 선이 약간 지금 흐릿할 거예요. 혼동스러울 거거든요. 조심스럽고 왜냐하면 너무 많은 언론에서 본인을 비판하거나 또 본인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니까 이런 상황에서 정청래 대표가 와가지고 이제 같이 이제 유세를 해주는 건 사실 큰 도움이죠. 그렇죠. 그래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건데 이제 네. 저 오빠 논란도 네. 그러다 보니까 정청래 대표가 하는 얘기를 하정우 후보도 그대로 받아서 오빠 해보라고 유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이게 또 한 번 그런 하정우 후보는 더 위축되게 생겨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게 어떤 말을 해도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 판단 기능 자체가 굉장히 위축돼서 마비가 되면 아무것도 못하게 됩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네, 정청래 네. 대표가 부산이나 대구는 안 가는 게 맞아요. 그럼요. 왜 간 그것도 거야 맞아요. 도대체 저기를. 맞아요. 그것도 맞아요. 게다가 지금 하정우 후보는 정치 초년병이어서 자기가 현실적으로 상황에 대해서 대처 능력이 썩 좋지가 않고 본인도 모르게 상황이 돌아갈 수가 있거든요. 게다가 정청래 대표도 지금 그쪽에서는 아주 편안하게 자기가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당연하죠. 그럼 사실 가지 않는 게 좋고 가더라도 최소화시켜야 돼 본인의 그 발언이나 이런 걸. 네, 근데 네, 네. 왜 저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그 하정우 하정우 후보가 연달아 좀 실수를 하면서 다 했던 얘기가 중앙당에서 빨리 사람 붙여가지고 트레이닝 해줘야죠. 시켜야 된다. 저 메시지 관리해야 되고 모든 것들을 관리해야 된다 그랬는데
그 중앙당에서 당대표가 갖고 사고를 쳐버리니까 가르치는 끼는커녕 이게 너무 실책이 너무 뼈 아픈데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반대 쪽에서는 이거를 갖다 계속 이제 물고 늘어지면서 이건 뭐 아동학대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뭐 고소를 해야 된다는 뭐 이런 얘기까지 하던데 오히려 이렇게 되면 저는 반대 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고 보고 역풍분다. 네, 하정우 후보는 지금 어쨌든 바짝 엎드려야 되는데 마지막 그 분수령은 토론입니다. TV 토론 때 이 북값에 관련해 가지고 전재수 의원이 하던 것들을 얼마나 계승했는지 그리고 본인이 이때까지 살아온 역정이 어떠한지 이런 것들을 어필하지 못하면은 완전히 주저앉을 거예요. 이 분위기로 가다가. 그래서 제발 그 준비를 좀 잘하시라 토론을 그 근데 말씀 그게 드립니다. 갑작스럽게 준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솔직히 저도 이제 그게 공감하면서 아실 거예요. 이게 한 달 안에 한 달밖에 안 남았잖아요. 이 안에 본인의 평생 살아온 어떤 습관과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서 새로운 모드를 확 바꿔야 되거든요. 그러기가 쉽지 않아서 그래서 준비되지 않은 후보란 얘기가 나오는 거고 중앙당에서 붙인다고 하지만 또 그걸 너무 타이트하게 붙이잖아요. 그럼 또 아바타라 그래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하정우 후보 입장에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해져 있고 예를 들어 악투수를 해도 온 신경이 손에 집중될 거란 말이에요. 털면 안 돼, 털면 안 돼. 이런 식으로 굉장히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대단한 일이 아닌 것도 본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대단하게 여겨질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너무 지금 네. 하정우 후보를 알로 보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까지는 정말 알로 너무- 보이게 행동을 자꾸 그건 하는데 이제 어떡하지? 본인이 이제 잘 못했으니까 그럴 수 있는데 네.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저분이 이제 토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한동훈 후보의 그 토론 태도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되게 이렇게 좀 상대방에 대해서 함부로 하고 좀 비아냥거리고 본질을 호도하고 뭐 이제 이런 게 좀 있어요. 뭐 본인은 인정하기 싫겠지만은. 근데 그거에 비해 가지고 하정우 수석 같은 경우는 본인이 회사 이 큰 기업에서 본인의 이제 업무와 관련해 가지고 사람들을 설득하고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계속해서 브리핑해 왔던 이런 것들이 계속 있고요. 저분이 사회생활을 안 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정치만 하지 않았던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건과 관련해 가지고 본인이 어떤 전문성을 소구하면서 사람들에게 더 진정성 있고 순수하다는 측면을 강조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뭐 박민식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지만 박민식 후보나 한동훈 후보가 보여주는 그런 정치인으로서 약간 조금 때가 많이 묻은 듯한 그런 모습하고 네. 오히려 저 대비가 돼서 훨씬 더 본인에게 플러스가 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고요. 네. 물론 모든 것이 전부 다 이제 좋은 게 있으면 나쁜 것도 있고 그러니까 우려되는 많은 분명히 있는데 그것을 너무 그렇게 걱정하시거나 그럴 필요는 없어 보인다. 네. 저희가 잠시 후에 그 부산 북갑의 후보 중에 한 분인 박민식 후보를 모시거든요. 아, 그래요? 여기를 직접 오셔요? 네. 아, 빨리 끝내요. 빨리 먼저 나가야 되겠다. 왜요? 아니 생각 안 좋은 건 아닌데 좀 민망할 것 같아. 지난번에 제가 우원식 의장이 국회의장 될 때 네. 여기서 우원식 의장 안 될 것 같은데 말했는데 바로 뒤에서 나오셔가지고 지나가면서 나를 딱 쳐다보시면서 그 안타까운 눈빛 기억나시죠? 아, 네네네네. 아, 그랬구나. 상당히 안 좋았어요 그때부터. 알겠습니다. 여튼 부산 북갑 상황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고요. 네. 네, 다음 뉴스 넘어가 볼까요? 박민식 후보 관련해서는 오면 직접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놀라운 건 아직도 후보는 아닙니다, 이분이. 그렇죠. 아직도 후보가 저는 아니야. 그 대목이 제일 놀랍습니다. 지금 이영풍 예비 후보랑 KBS 전 싸우고 있는 경선 거죠? 중이에요. 네, 경선 중인 경선을 거죠? 하고 있고 경선 과정에서 있었던 질문들이나 네. 그 후에 혹은 단일화 관련한 본인의 계획은 저희가 인터뷰에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둘 다 하여튼 두 사람 다 단일화는 없다는 입장인 것 같아요. 지금 단일화 한다고 하는 사람은 없겠죠. 네. 네. 자, 그리고 네, 다음 뉴스요.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의 마지막 비서실장이었던 정진석 전 비서실장의 공천을 놓고 공개적인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내에서 그렇습니다. 이게 네. 지금 상대 당에서 공격하지 않아요. 양당 다 당 내부에서 계속해서 지금 이제 견제들이 있는 상황인데요. 그 정진석 전 실장의 복당을 논의하기로 한 윤리위원회가 취소되기도 했어요. 원래 이제 지금 출마 신청을 해놨으니까 이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진행이 안 됐고 그리고 김태흠 충남지사 후보 있잖아요. 네. 지금 현 충남지사이기도 한 김태흠 후보가 출마 나 무기한 연기하겠다. 후보 등록 지금 안 한다. 정진석 공천하면 나는 후보 등록 안 한다. 도대체 정진석 공천이라니 이게 무슨 소리야? 나 선거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하긴 뭐 그렇죠. 아니, 그럼 탈당도 불사하겠다. 탈당을 한다는 이야기는 출마 안 한다는 건 아니고 무소속 출마를 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지금 한 상태입니다. 네. 그러니까 오히려 상대당에서는 자, 정진석 공천 한번 해봐라. 뭐 이런 기다리고 있죠, 뭐. 네, 정진석. 얘기할 수도 있겠네요. 이게 지금 상황을 좀 전달해 드리면 네. 그 공주 부여 청양 지역구에서 정진석 전 의원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라는 게 워낙 막강해요.
그래서 아마 출마를 하면 뭐 지금 전체 선거판이 굉장히 힘든 선거판이긴 해도 가능성은 높다. 가능성은 굉장히 높습니다. 아. 다만 정진석 전 의원을 공천한다는 그 사실 자체가 충남도지사 충청 선거 나아가 전국 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그런 고민 때문에 그렇겠죠. 당내에서 여러 가지 지금 논의가 있는 건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공관이나 당내 그 의원들 주류의 지금 생각은 공천을 안 하는 걸로 공천 배제시키는 걸로 그렇게 정리가 돼가고 있는 것 같고요. 컷오프를 그냥 해버리는 예, 거예요. 컷오프 아니고 경선 붙이면 이길 수가 없어요. 음. 그래서 컷오프를 하는 방향으로 정리가 돼가고 있는 것 같고 이때 정진석 전 의원은 무소속으로 탈당해서 그러니까 탈당 이미 당원이 아니니까. 당원이 아니니까 공무원이었으니까 굳이 복당할 거 없이 바로 무소속 출마를 감행할 것으로 예상하는 기류입니다. 무소속으로 나와도 당선 가능성이 꽤 있고. 상당히 높습니다. 어. 인지도가 제일 높죠. 네네네. 이게 한편에 저는 약간의 그 연극도 좀 보이는데 어차피 무소속으로 출마할 것으로 저는 예상해서 정진석 예. 전 비서실장이 무소속 출마하면서 김태현 도지사는 지금 이제 어쨌든 여론의 추이가 본인이 지금 도지사 선거에서 좋은 상황이 아니잖아요. 예, 예. 근데 이런 식으로 강수를 좀 두면서 내가 좀 개혁적 성향이 있고 나 제대로 보수 개혁하는 거에도 의지가 있는 사람이야. 이런 걸 좀 보여주는 한편의 연극도 있지 않나. 어차피 정신석 될 것 같다. 그리고 그렇죠. 나중에 무소속 되고 나면 나중에 또 국민에 또 복당할 네. 테니까. 그리고 공천은 참 어려운 게 그러니까 그 김태흠 전 지금 도지사 후보의 원래 옛날 그 지역구가 보령 서천이잖아요. 예. 여기에 도지사 자기가 선거 나가면서 장동혁을 장동혁, 갖다가 네, 새빵살이 올려준 시켜준 거 아닙니까? 음. 그래서 김태흠의 의사를 갖다가 장동혁이 무시하고 난 내가 마음대로 할 건데 절대 저는 그렇게 못하리라고 봐요. 그러니까 결국 공천 안 될 것 같고 네네. 무소속 출마할 것 같다. 예. 무소속으로 아마 출마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 근데 그렇게 되면 네. 사실은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저는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예. 지난번에 윤곽근 변호사에 대해서도 그때 경선에서 올려 보냈었잖아요. 물론 이제 김용환으로 되긴 했지만 네네. 그걸 보면서 그러니까 그 지역은 모르겠지만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이 윤곽근 변호사는 특히 윤석열 씨의 그 정말로 대표적인 뭐 그 영향력을 받아가지고 나온 사람이었는데 예. 그분을 경선에서 살려준다고 되게 이상하다 그런 느낌을 많이 가졌었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제 그래도 김영환 씨로 돼가지고 그나마 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긴 했는데 그 당시에 느낀 거는 이분들은 이거를 되게 못마땅히 하는구나. 윤저련이라고 하는 거를 더 이상 하고 싶어하지 않는구나 이걸 느꼈는데 이번에 정말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면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당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이나 그 앞으로의 가능성 네네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매우 좀 부적절하게 생각할 것 같아요. 실제로 그 정진석 전 비서실장 말고 다른 누가 봐도 윤 윤어게인이 어게인 많아요. 같은 분들이 네, 호위무사들이 많아요. 실제로 공천 많이 받았죠. 그렇습니다. 이진숙 대구 달성의 결국에 예. 의원으로 나오게 되겠죠. 김태규 울산 남구 갑 후보 이용. 이분은 저는 넥타이만 생각나는데 대통령 옆에 딱 붙어 있었던 네. 이용 경기 하남 갑 후보 정프로님 절친 박종진 인천 절친이세요? 절친이에요. 아니, 왜 그래요 나한테? 몇 번 이제 같이 방송이 좀 출연을 하셨었죠. 근데 한 3년 전에 박종진, 다음에 2년 전에 박종진, 1년 전에 박종진, 다음에 지금의 박종진이 틀려요? 점점 하여튼 너무 달라요. 네, 달라졌어요 많이. 다르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저희가 그걸 모르고 2년 전인가에 한 번 불렀다가 방송이 한번 난리가 났었어요. 그러니까 뭐 통제도 안 되고 생각도 너무 멀리 가 있고 거의 약간 한잔 하고 오신 그런 느낌이었죠. 진짜. 거의 그랬는데. 포켓몬 진화를 하고 다른 거의 레벨로 올라가고 계신 지금 것 같아요. 질주했어요. 윤 어게인으로. 아이고. 근데 이게 왜 그런 분하고 절친을 한 거예요? 옛날에 사람이 참 뭐 어떻게 변할지 진짜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예전에는 그냥 굉장히 좀 이렇게 밝고 밝고. 그런 분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점점 흑화하셔갖고 이게 상황이 사람을 그렇게 만든 건지 아니면 원래 그랬는데 상황이 그런 것들을 가려줬다가 서서히 벗겨지는 건지 뭐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과거 몇 년 사이에 굉장히 많이 달라지셨다. 진화했다. 국힘에서 원외 당협위원장 하면 그렇게 흑화가 될 수 있는 거죠. 여기 오랜만에 형님 어떻게 생각해요? 형님 흑화십니까? 흑화. 아니 왜냐면 얼마나 답답한 일이 많아. 국민의힘에서 제가 네. 진짜 그 2024년 12월 계엄 이후에 원외 당협위원장 하기 정말 힘듭니다. 지금은 그만둔 상태긴 한데 굉장히 여러 가지로 당원들의 이제 비판도 많이 받아야 네. 되고 힘들긴 해요. 그리고 지금 사실 이번에
뭐 이진숙 전 위원장, 김태규, 이용, 박종진 위원장 이런 분들 공천한 거 가지고 친윤 어게인 공천이다, 친윤 공천이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국민의힘 당 입장에서 공관 입장에서는 정말 억울한 것 같아요. 왜요? 그래? 왜냐하면 지금 이분들이 다 대부분 당협위원장들이거든요. 연수갑 같은 경우는 박종진 그 후보 지역구는 아니지만 거기에 있던 당협위원장이 3번 떨어지셔가지고 아마 그게 새로운 인물들을 많이 물색하다가 인천 시당위원장 맡고 있는 박종진 후보를 영입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원래 당협위원장들은 그 지역에 재보궐선거가 나면 바로 출마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쵸. 원칙적으로. 그래서 그분들이 다 공천을 받은 거예요. 네. 그런데 그럼 왜 그분들이 다 친윤 색깔이 있는 분들이냐? 우리 당이 그러니까. 그래서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나지. 윤 심은데 윤 나는 갑자기 거구나. 우리는 아직 전륜이 안 된 상태인데 갑자기 난데없이 뭐 제가 공천을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좀 애초에 너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흐름이지. 그렇게 저는 크게 이상하다고 생각은 안 근데 해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근데 꼭 그렇게 지금까지도 그렇게 가야 되는 거는 그 의무 사항은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러니까 네. 바뀌면 정말 좋고 그런 거를 굉장히 요구했지만 현재 네. 우리 당이 할 수 있는 최대치는 정진석 전 의원 정도 공천 배제하는 거. 아, 그 정도를 그것도 꼼수인데 할수 우리가 있는 보기에는 네, 무소속 나가면 무소속 아니, 나와가지고 그래도 당에서는 했다는 그렇게 거는. 쉽게 마치 뭐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한 게 아니고 굉장히 내부에선 치열한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점인데 장동혁 혼자 물러나면 당이 정상화된 것처럼 얘기하는 것도 저는 착시를 불러일으키는 걸 생각하는 거예요. 국민의힘 의원들의 절대 다수들이 관망파예요. 이런 공천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고 막 들고 일어나고 이런 분위기가 안 느껴진다는 거예요. 민주당은 뭐 김용전 부원장 공천이든 뭐든 경기도 재보궐 공천 가가지고 막 얼마나 토론이 벌어져요. 근데 국민의힘은 조용해.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결기도 안 느껴지고 다들 질 걸 기정사실한 다음에 선거 끝나고 나서 우리가 어떻게 좀 이렇게 세를 규합하면은 우리가 흐름을 탈 수 있을까 이런 고민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뭐 보수에서도 지지를 못 받는 근데 거죠. 원래 페널티 같은 걸 좀 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원래 그 동안에 그런 행적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당협위원장 가산점 안 주면 다행이지. 이게 하여튼 인간으로 보면 뭔가 어느 쪽에 이제 비판을 많이 받잖아요. 그럼 이제 사람이 크게 두 가지로 반응하는 것 같아요. 아, 그래, 내가 좀 이런 부분을 좀 잘못했고, 아,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좀 다시 좀 바꿔 나가야 되겠다라고 판단하시는 분. 또 반대쪽에는, 오히려 극단적으로 네, 니네가 나를 욕해? 뭐 때문에 욕하는데? 그럼 내가 보여주고, 그러니까 이렇게 좀 삐뚤어 나가는 오기, 분. 오기. 네, 오기 같은 게 생기는 분들이 좀 후자가 계십니다. 윤석열 모델 아니에요. 딱 그거잖아요. 그렇죠. 네. 딱 윤석열 모델이에요. 욕하면 더 강해져. 막. 그런 분들이 계시다는 거. 그런데 강해져. 네. 자, 하여튼 국민의힘의 공천 윤 어게인으로 판단될 만한 분들이 꽤 보이더라. 뉴스까지 보내드렸고요. 다음은 어디 갑니까? 아, 요거는 단건이긴 한데 김관영 전북 도지사 있잖아요. 김관영 기사.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대립이 줘가지고 이제 네. 컷오프가 돼버렸는데 무소속 출마하기로 지금 마음을 굳혔다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지금 이제 현직 도지사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 선거 나오려고 했는데 이게 좀 문제가 되면서 컷오프가 된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이원택 후보는 그때 이제 그 자기 식사비를 누군가 대납했다는 의혹이 있었는데 당에서 그냥 바로 정리를 해줬잖아요. 윤리위에서 문제 없다 하고 공천까지 줬어요. 그래서 안호영 의원이 그거를 이제 제대로 다시 수사를 해달라라고 하면서 단식하다가 이제 13일인가째 병원에 실려갔고 네. 김관영 지사는 아, 나 그럼 무소속으로 나가겠다. 지금 이런 혼돈의 그러니까 상황이 됐습니다. 원래 제가 이 건과 관련해 가지고 김관영 지사랑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이원택 후보가 원래는 지지도가 이제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자기가 오히려 김관영 지사하고 정책연대한다 그러면서 자기는 빠지려고 그랬었단 말이죠. 그랬는데 갑자기 하루 만에 그 대립이 문제가 막 엄청나게 문제가 되더니만 김관영이를 딱 잘라버린 거예요, 말하자면. 그리고 그 다음에 곧바로 이원택 후보가 나 그러면 나갈게라고 했는데 또 이제는 식사비 대납 문제가 나왔는데 그 부분은 또 본인이 생각하기에 넘어가. 너무 이상하게 이제 이게 처리가 해서 형평이 안 맞는다. 그걸 보다 보니까 이제 안호영 의원이 이건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 해가지고 이제 단식까지 했는데 네네네. 거기에 대한 대처가 또 이 정청래 당대표나 이 당의 좀 태도가 조금 이상하다라는 게 사실 많은 사람들 얘기였고 그래서 김관영 지사가 원래는 그냥 가처분 해가지고 좀 정리하고 당의 뜻을 따르겠다고 처음엔 그랬었어요.
그러다가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가 보기에는 너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오랫동안 고민을 한 끝에 무소속으로 나가겠다고 결심을 이제 최근에 하게 된 건데 네. 저는 그래서 이번에 정천회 대표가 뭐 공천은 다 잘했다고 생각하지만 이 전라도 쪽이나 호남 쪽 관련된 공천은 조금 이상하게 여겨져야 되는 부분이 사실은 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만약에 김관영 지사가 당선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책임에서 또 정청래 대표가 자유롭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호남 쪽에서 이 무소속 출마를 김관영 지사가 결심하게 된 이런 상황을 보면 호남 쪽의 민주당 민심이 진짜 안 안 좋아요. 좋아졌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정청래 대표에 대해서. 이번에 이원택 후보가 이제 되는 과정에서 그리고 네. 그 이후에 정청래 대표가 안호영 의원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호남 쪽의 민주당 지지자분들이 보시기에 굉장히 좀 이거는 왜 우리를 너무 쉽게 보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어떤 인식이 많이 퍼져 있고 또 김관영 지사의 경우에는 아니 내가 무소속으로 출마 충분히 해볼 만할 정도로 이렇게 민심이 악화돼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사례가 민주당 내의 당심과 그리고 호남 지역의 민심과 굉장히 지금 괴리가 커졌다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또 뭐 당 주류나 뭐 이런 쪽에서는 그래봐야 뭐 한 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좀 계시는 것 같고. 맞아요. 아니 그리고 네. 처음에 원래 김관영 지사도 원래는 무소속으로 나올 생각까지는 없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분위기가 너무 그렇고 실제 그 지역 주민들이 이거는 우리가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라고 해가지고 사실은 좀 그래요. 바뀐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무소속 쪽으로 출마에 무게를 좀 두고 있다 뉴스 전해드렸고요. 그리고 네, 이제 그 조작기소 특검법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작기소 특검법을 민주당에서는 5월 7일에 원래 본회의에서 처리를 하겠다고 했었어요. 근데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뤘을 때 사실 깊이 있게 하진 않았었는데 이게 지금 사건 그 조작기소 의혹이 있는 사건들을 포함한 한 10여 개의 사건을 특검에서 다시 들여다보고 그중에 이제 원하는 사건이 있으면 가져와서 특검에서 공소유지도 할 수 있고 공소유지하는 과정에서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공소 취소까지도 할 수 있게 이제 만들어 놓은 법안이잖아요. 지난달에 이제 국정조사는 끝났고 그렇죠. 국정조사한 결과 이런 문제들이 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특검으로 간다 이런 거죠. 그렇죠. 네. 근데 단순하게 특검에서 이제 조작기소 정황이 있는 검사들을 조사에 기소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공소 유지 중인 사건들까지 가지고 있다고 해서 사실은 문제가 됐었던 것인데 네. 요 가지고 민주당 내부에서 또 이제 반발이 나왔습니다. 이거 꼭 지금 해야 되는 거야? 라는 이제 반발이 나왔거든요. 지방선거에 조금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건가요? 예, 상당히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거는 거의 뭐 셀프 사면법이고 최고 존엄법, 이재명 재판 삭제법이다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얘기를 당에서 가장 그 세게 이야기하는 김부겸 대구시장 후보입니다. 김부겸 후보가 대구시장 필승 전진대회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이 전국 정세를 보기 때문에 쉽게 던지는 말 한마디, 여러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법안 하나, 여기서 고생하면서 뛰고 있는 동지들을 버릴 셈이 아니라면 신중히 해달라고 요청드리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권칠승 의원 등 또 당내 의원들이 임리애 의원 이런 분들이 아니 이걸 꼭 지금 해야 해? 라고 하면서 이제 반기를 든 상태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자칫 아주 그 미세하게 격차가 많이 안 나는 이런 지역에서는 후보들에게는 굉장히 좀 목숨이 걸린 일처럼 이렇게 크게 당연히 느껴질 테니까. 다만 이게 특검을 그러니까 지금 하는 그 시기가 문제라는 거예요? 아니면 특검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좀 어렵다는 거예요? 아니면 특검 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 지금 민주당 내에 반발하시는 분들은 제 생각에는 특검 내용이 문제가 있어서 선거를 앞두고 추진하다가는 역풍이 크게 불 수가 있으니 내용에 문제가 있는 거를 굳이 추진을 하려면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좀 정리된 다음에 해야지 네. 왜 정리도 못할 거면서 지금 이 엄중한 시기에 하느냐 이런 거고 저도 맨 처음에 최대한 민주당 입장에 생각했을 때 정말 저는 이해가 안 갔어요. 왜 이 시점에 하지? 게다가 이렇게 한번 특검을 언급하고 다시 회수했다가 나중에 선거 끝나고 다시 내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한번 이걸 내면 거기서 확 추진을 해버려야지 이걸 다시 회수했다가 다시 추진하면 그 동력이 떨어져요. 네. 게다가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 있잖아요. 요새 하도 많이 얘기해서 다들 아실 텐데 누구나 자기 사건의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법 원칙이 있습니다. 근데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이 특검법을 발의하고 그 특검법에 의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취소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할지 안 할지는 나중에 봐야겠지만 그럴 가능성을 열어놓는 특검법이에요. 이걸 어느 국민이 좋다고 하겠습니까? 근데 이걸 게다가 선거 전에 하니 정말 이거는 무슨 민주당 내에 엑스맨이 있는 게 아니고서야 가능한 일인가 하는 생각이 국민의힘 사람 생각에도 듭니다. 민주당이 도움 전혀 안 된다는 말씀이고. 전혀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솔직히 민주당 입장에서는 한동훈계와 뭐 당권파들의 싸움에서 정확하게 좀 중간적인 입장에서 약간 이의제의 전략도 쓰고 뭐 그런 모습이 원래 나와야 되는데 이거는 지금 그들이 뭉치게 하는 떡밥을 던지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정무적으로 저는 옳은 판단인지 의문이 들고 특검 필요하죠. 조작기소 특검을 안 하면은 국정조사가 정치 쇼가 돼버립니다. 국정조사를 해가지고 밝혀진 것들이 있다면 그걸 가지고 당연히 특검으로 가서 검사들을 처벌시키고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게 문제가 아니라 왜 공소유지 권한을 특검에게 넘겨주면서 진짜 말씀하신 대로 공소취소까지 할 수 있도록 왜 주느냐. 더 나아가서는 형사소송법에서 1심까지만 공소취소를 하도록 돼 있는데 네. 지금 공소유지 권한을 넘겨주는 것들이 1심이 아닌 사건들이 있단 말이에요. 파기환송심 사건 이런 것들이. 그래서 뭐 조선일보가 막 난리예요. 형사소송법 무시한다고. 근데 제가 보기에 이건 좀 과한 게 공소유지 권한을 가져가더라도 형사소송법 규정이 살아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 사건이나 이런 거는 공소취소 못하는 게 맞습니다. 현행 법제상. 그런데 만약에 민주당이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바가 형사소송법의 한계까지 넘어가지고 1심이 아닌 사건까지 공소취소 하도록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면은 이거는 진짜 문제가 심각해요. 그런 걸 하면 안 되는 거고요. 선거 후에도 하면 안 됩니다. 그런 거는. 그런 거는 지금 조작기소 특검에서 검사들의 잘못을 밝혀가지고 기소를 하면 처벌되겠죠, 이 검사들이. 그러면은 당연히 거기 유력한 판결이 증거가 돼가지고 지금 부당하게 기소 제기된 것도 공소 취소가 자연스럽게 되든지 아니면 그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나든지 네. 이렇게 순리대로 가야 되는 거지 그 전 단계에서 뭐 특검이 개입해가지고 공소 취소한다 이거는 자해행위예요. 그러니까 대통령도 검사들- 원하지 않을 겁니다, 네, 이거. 그 조작 기소를 했던 사람들, 수사 잘못됐던 사람들에 대한 범죄를 밝혀내는 것, 그게 이제 특검이 해야 될 일이지. 그럼요. 거기 말고 그 이상의 현재 진행 중인 재판들을 그냥 우리 공소 취소할래, 이렇게 이제 가져와서 하는 건 오히려 큰 잘못일 수 있다. 굉장히 국정 동력을 해야 할 겁니다. 네. 요 잠시만요. 강소영 변호사가 말씀하신 법적인 것만 하나만 좀 짚고 갈게요. 네. 그 형사소송법 255조 1항에 의하면 공소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는 게 맞거든요. 근데 그건 일반 형사소송법이 그런 것이고 네. 이렇게 특검법을 따로 만들면 일반법 특별법에 관계가 돼서 그 형사소송법에 구애받지 않고 항소심에 있는 사건도 공소 취소를 할 수가 있는 권한을 특검이 갖게 됩니다. 네. 그렇게 디자인을 한 것이고 아마 그렇게 주장이 될 거예요. 그렇게 디자인이 된 거라면 저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혹시 뭐 노영희 변호사는 저도 원칙적으로 지금 이렇게 오해가 있을 수 있는 그런 그 법안 발의였다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본질을 좀 생각해 보자는 거죠. 현실적으로 이 국정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낸 것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때 당시에 검사가 부적절하게 수사를 했고 한 사람을 압박하고 한 사람을 어떻게 피의자로 만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사실 다 봤고 네. 또 실제 우리들이 상상하지 못할 방법으로 여러 가지 증거들이 취사 선택되어 가지고 한쪽 방향으로만 몰려 가지고 이제 사건이 좀 만들어진 부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국정조사를 통해 가지고 확인해 봤더니 정말로 이재명이라고 하는 정적을 죽이기 위해서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모든 일을 다 했었구나라는 걸 확인했고 네. 그 다 하는 과정 중에 검사들이 엄청나게 부역했다는 게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 실제 이재명에게 죄가 있어서라기보다는 이재명을 죄인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게 어느 정도 이제 사람들의 지금 마음속에 그 의심되는 네네네.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수사하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특검에 그 지난번에 수사했던 7개 플러스 5개가 더 들어가게 된 거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12개 중에 8개가 이제 대통령 거가 된 거예요. 네. 그러다 보면 이거는 비극이죠. 이거는 윤석열이 만들어 놓은 그 것 때문에 만들어진 비극이지 이게 실제 그렇게 잘못된 것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고 가야 된다라는 쪽으로 꼭 기결돼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잘못 만들어진 그 판을 뒤집어 엎으려면 어쩔 수 네. 없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제대로 된 수사를 해보자. 네. 여기까지는 이제 오케이인데. 네. 그래서 사실 이런 종류의 특검 하는 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문제는 그거를 이런 식으로 혹시 대통령이 됐으니까 자기 거를 전부 다 없애려고 제대로 그 사람 죄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소 제대로 됐는데도 불구하고 공소 취소해서 뭔가 면죄부 주려고 한다? 이렇게 오해를 받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이번에 이제 특검법 발의하시는 분들이 네. 그렇게까지 생각을
안 한 것 같고 실제는 이 특검법 안에 공소 취소한다 이런 내용은 없어요. 다만 사건을 가지고 와서 공소 유지에 관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냥 본인들이 보고서 판단해가지고 이게 제대로 된다 그러면은 그냥 그대로 가고 이게 정말 말이 안 되는 잘못된 기소였다 그러면 그때 취소하면 되는 것이고 그거는 저는 그들이 수사해서 국민들의 판단을 받는 쪽으로 네. 가는 게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강수영 변호사 말씀도 그렇게 해서 검사가 조작한 증거가 확실히 법적으로도 인정을 그럼요. 받고 예.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들이 조작했던 그들이 기소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법원에서 이거 무죄 판결을 하거나 그렇죠. 이렇게 될 테니까 그렇게 자연스럽게 가자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문제는 그거죠. 우리가 그렇게 선의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무죄 판결 나올 것이다라고 얼마나 좋아요. 그거는 판사들이 정말로 그냥 얘네들이 얼마나 엉터리 같은 증거를 갖다 줘도 이 판사들은 정말 통찰력이 있고 신 같은 존재여서 딱딱 찾아낼 수 있어. 그래서 무조건 전부 다 무죄로 해줄 거야. 이게 확인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실제는 그렇지 않아요. 검사들이 가져다 준 증거만을 가지고 판단을 보통 하기 때문에 이 판사들이 아무리 선의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잘하려고 하더라도 네. 사실 그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법원이 판결을 해야 되거든요. 결국에는 음. 그 조작 기소한 검사들을 직권남용 등으로 처벌을 실제로 1심 선고라도 유죄가 나야 네. 그 다음 단계에서 공소 취소가 됐든 법원의 전향적인 무죄 판결이든 갈 수가 있는데 그거 하기 전에 만약에 선제적으로 건드리려고 이 법을 추진한다 그러면 이거는 상당히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겁니다. 민주당이 더 이거 추진 못할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오히려? 좀 경솔하게 네. 좀 발의를 했다고 생각하고 5월 중에 이걸 통과시키겠다는 게 원래 계획이었는데 저는 그렇게 못할 것으로 봅니다. 이거는. 이 대통령도 이런 걸 네. 원하지 않아요. 그런데요. 그리고 예, 이제 대통령도 아마 수사 원하죠. 대상에 싫어해요, 네. 이번에 국정조사에 포함되지 않았던 사건들도 수사 대상에 같이 들어가게 됐잖아요. 그 부분도 지금 계속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 거기 조작이 없었는데 발견되지 않았는데 이것도 특검에 한다고 이런 이제 문제 제기가 있는 상황이고 지금 막 11시 40분에 홍익표 정무수석이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했어요. 대통령 입장을 밝혔는데요. 아, 이 부분에 대해서 네, 그래요? 이거는 이제 그대로 이제 이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예. 이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통해서 당시 이제 윤석열 정권과 정치검찰에 의해 자행된 불법행위, 부당한 수사 등이 상당 부분 밝혀졌다. 그리고 이를 바로잡기 위한 특검 수사 필요성에 대해서도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이 됐다. 청와대 이렇게 보고 있다고 하고. 근데 이제 특검을 통해서 진실을 규명하고 사법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다. 다만 이에 대한 구체적 시기나 절차 등에 대해서는 여당인 민주당이 국민적 의견을 수렴하고 수기 과정을 거쳐서 판단해달라라고 대통령께서 지방선거 전에 말씀하셨다. 하지 그 말이 말라는 맞냐? 완벽한 코멘트입니다. 네, 그러네요. 예, 시기 좀 다시 잘 생각해봐라. 뭐 그런 절차도. 얘기신 것 같네요. 네. 자, 하여튼 대통령 입장, 그 대통령실 입장까지 들어봤고요. 자, 하나만 더 볼까요? 네, 그 대통령이 또 이제 X의 주말에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이 또 이제 향후 우리 정책 방향에 대해서 좀 보여주는 글이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대통령이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의 문턱을 낮추기 위한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라는 이혁원 금융위원장의 글을 인용하면서 여러분 법적 허용치를 초과하는 불법 대부는 무효입니다. 즉 갚지 않아도 무방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불법 대보니까 당연히 뭐 갚지 않아도 되죠. 그렇죠. 이제 막 예. 60% 초고금리 이제 이런 예. 것들은 애초에 불법이기 때문에 예, 예. 이거 계속 갚으라고 한다고 해서 다 내줄 필요 없다라는 예. 이제 취지인데요. 대통령의 글은 여기서 끝났습니다. 그런데 김용범 정책실장의 글이 그 뒤로 3편이 이어집니다. 네. 절박한 사람이 비싼 이자를 쓰는 이 현재의 금융 상태, 그러니까 신용이 좋고 돈을 빌릴 때가 많은 사람은 낮은 금리로 돈을 빌리고 그렇지 않고 한계에 내몰린 사람들이 엄청나게 비싼 이자를 쓸 수밖에 없는 지금의 금융 상황, 시스템 요거에 대해서 이제 개선을 하겠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 네. 진짜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건데 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서민금융진흥원의 이사라 그랬잖아요. 이 서민금융진흥원이 바로 이런 서민들에게 고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컨대 고금리로? 저금리로. 고금리로. 예컨대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집이 있거나 뭔가 담보가 있거나 신용이 좋은 사람들이 예. 5% 정도의 이제 뭐 낮게 이자를 받죠. 난다고 치면 예. 이분들은 10% 정도를 내야 돼요. 음. 그게 왜 그러냐. 그래서 제가 그래서 그 이사회의를 하면서 제가 물어봤어요. 실무진들에게. 네. 아니 왜 사실 돈이 없어가지고 돈 빌리기가 어려워서 갚기가 더 힘들 사람들인데 네. 왜 이자는 더 비싼가요? 물어봤더니 이게 각 금융기관들로부터 재원을 받아가지고 그 재원으로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거래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어느 정도 한계도
있지만은 실제 그분들에게는 원래는 못 빌려주는 거였는데 여기에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비싸게라도 해가지고 빌려줄 수밖에 없는 게 이분들에게는 훨씬 더 낫다.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예. 그런데 사실은 제대로 많이 못 갚는다. 그래서 못 갚는 비율이 되게 많기 때문에 네. 그걸 최소한도로 그 마이너스를 손실을 줄이기 위한 마지노선이 그 정도의 금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러면 그렇게 계속해서 가게 되면 그 사람들은 계속해서 못 갚는 게 악순환이 계속될 거 아니냐. 그랬더니 그게 아니래요. 실제 그렇게 가지고 정말 열심히 돈을 갚는 모습을 보이고 네. 실제 돈을 갚아 버릇하면 그 사람들에게 그동안 냈던 이자의 반을 다시 돌려주고 또 내지는 신용등급만 가지고서 이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냐 마냐를 결정하지 않고 네. 여러 가지 방식을 다시 만들어서 다시 이들이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거죠. 그게 바로 저희가 하고 있는 네, 서민금융진흥원이고요. 제가 이사로 있는. 네네네. 좋은 일 하시네요. 근데 김용건 실장님 이 얘기를 해서 제가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추진하려고 하는 정책하고 딱 맞다. 네네네.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이게 언론이 이게 왜 크게 주목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당연한 말씀하시는 거고 이미 현행법이 2025년 7월부터 네. 이렇게 불법 사금융에 관련 연 60%가 넘거나 뭐 성매매나 그건 이런 원래 착취로 무효죠. 이런 걸로 하면은 원금도 안 갚아도 된다. 네네네. 이게 이미 규정이 있는 걸 제한하는 요거가 거라. 이슈가 된 거보다는 아마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자산이 많은 사람들, 신용 좋은 사람들은 싸게 빌리고 그 사람들은 싸게 빌릴 때 많은데 토 싸게 주고 그다음에 진짜 대출이 막 급한 사람들, 없는 사람들은 이자가 훨씬 높은 거 여기에 대해서 아마 김용범 실장이 이거는 다시 생각해 보자는 건데 시장에 맡기면 사실 뭐 생각할 게 없죠. 그냥 자산 많은 사람들, 뭐 담보 많은 사람들한테 당연히 싸게 주겠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잘 갚을 테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만 금융이 가서는 안 된다는 게 아마 대통령 혹은 뭐 김용범 그렇죠. 실장의 생각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게 제 생각에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뭐 신용이라는 것에 그 얼마나 신용이 또 있냐 없냐에 따라서 이제 이자가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시장 원리에 따라 맞는 걸 텐데 지금 이미 우리 제도상으로는 그러니까 대출이 아예 안 되는 분한테 고리로라도 대출을 해주는 거 그리고 대출이 힘든 분한테 보증을 붙여줘가지고 나라가 보증을 해줘서 대출을 하게 해주는 거 그리고 대출을 해줬는데 제대로 갚지를 못해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도 그래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일부 채무 면제를 해주는 여러 가지 방식들로 도와주는 일들이 있습니다. 저는 네. 이거 점점 확대돼야 된다 생각하고요. 근데 다만 그게 이제 모럴 해저드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내가 남돈 빌리고 안 갚아도 된다 이런 거를 불러일으킬 정도가 아니라면 저는 대폭 확대해서 그게 기회거든요. 네. 좀 많은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저는 제도적 정비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이건 뭐 은행들을 그렇게 막 욕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은행은 네, 맞아요. 그냥 시장 원리로 이제 돌아가는 곳이고 대신 정책 차원에서 뭐 정부 차원에서 뭐 말씀하신 그런 기관들이나 이런 데서 좀 저리로 혹은 뭐 정부가 좀 더 보증을 서주는 방식으로 하는 건 당연히 저소득층을 위한 거는 이제 있어야 되겠죠. 맞아요. 예. 네. 자, 하여튼 그런 뉴스들까지 전해주셨고 이제 진짜 중요한 최윤경 기자의 짜투리 뉴스. 네. 슬픈 이야기 하나 갖고 왔습니다. 그 29주차 임신부, 청주에 사는 임신부가 갑작스런 출혈이 있어서 이제 분만 때문에 알아보러 다녔는데 인근 산부인과에서 그 상급 병원에 전화를 다 돌렸는데도 받아줄 만한 병실을 분만실을 못 찾았대요. 그래서 119 구급대가 총 41개 병원에 다 전화를 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부산 동아대병원이 여기 지금 받아줄 수 있다라고 해서 헬기를 타고 갔는데 결국에 그 뱃속에 있는 아이가 사망했다고 합니다. 신고했을 때부터 헬기로 이송했을 때까지 3시간 20분이 걸렸다고 하는데 네. 지금 이제 분만이 사실은 많이 어려워요. 제가 이제 마포에서 아이를 낳으려고 했을 때도 마포의 분만병원이 2개인가밖에 안 남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제가 다니던 병원의 의사 선생님이 자기가 분만을 3년 전까지 했는데 이거 도저히 인건비도 안 나오고 할 수가 없어가지고 너는 30주 차가 넘으면 그 가까이 있는 3차 병원으로 옮겨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전화를 해가지고 옮겼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기도 마포도 이럴진데 진짜 그 지역들에 분만 가능한 특히 고위험 산모를 바로 받을 수 있을 만한 상급기관이 많느냐 그렇지 않아가지고 지역에 있을수록 더더욱 이제 아이 낳기가 힘들어지는 그게 그런 뭐 상황이죠. 인건비라기보다도 더 문제는 그거죠. 사고의 위험. 여기에서 여기서 수술 같은 거 하거나 아기를 분만하면서 항상 위험이 따르는데 그거를 그 조그만 병원에서 그 사람들이 모두 다 이걸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안 하는 게 낫다. 왜냐하면 괜히 했다 책임지니까. 네, 저희가 사실 변호사들이 그런 사건 많이 하거든요. 저도 많이 했었었고 그래요? 그래서 네, 그런 게 있어요. 이런 거는 의료기관에 꼭
책임을 그렇게 물어야 되는 일인가 싶기는 한데 어쨌든 의사가 근데 의사들도 실수를 하니까 실수가 전혀 없는 건 또 아니니까. 아무튼 이걸 지역 예. 의사로 많이 이제 커버를 하려고 정부는 생각했는데 그렇다고 이제 산부인과가 늘어나는 건 아니라는 게 또 의사들의 이야기더라고요. 의사 숫자가 늘고 지역 의사를 더 배치한다고 해서 산과로 가느냐 거의 이제 안 가기 때문에 그걸 강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산부인과 네. 의사들이 보통 비만 클리닉으로 많이 옮기죠. 그래서 여성과, 돈 되는 쪽으로. 여성과 이쪽으로 피부 관리 네, 쪽으로 피부 관리. 가시고.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첫 번째 뉴스 있었고요. 네, 두 번째 그리고 뉴스는요? 그 삼성 노조를 향해서 대통령도 한마디 했었잖아요. 너무 이렇게 욕심내지 말라는 취지를 했었는데 지금 삼성전자의 노조 안에서 노노 갈등이 있는 상황입니다. 뭐 때문에요? 반도체 부문에 있는 노동자와 그렇지 않은 이제 그 완성체 뭐 냉장고 만들고 TV 만들고 이런 곳들 있잖아요. 네, DS와 DX 간의 그 갈등이 있는데요. 네. 아니 여기 노조 우리 같이 가입했는데 뭐 맨날 반도체 성과급 얘기만 하고 있어. 우리는 지금 성과급은커녕 지금 유지 자체가 힘든 상황인데 네. 너네만 잘났냐? 지금 이렇게 하면서 이 DX 디바이스 경험 부분에 있는 그 완성품 만드는 사람들의 탈퇴가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아, 그 노조에서 탈퇴한다는 네. 거죠? 삼성 노조가 생긴 지 얼마 안 됐어요, 사실은. 역사 짧죠. 네, 근데도 이제 그 내부에서 이 반도체와 비반도체 갈등이 커지면서 요 며칠간 2,500명이 탈퇴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냥 반도체 쪽에서는 지금 이번에 이 호황 때문에 월 1억 정도의 성과급을 준다 그러는데 실제 DX 쪽에서는 줘봤자 800 몇십만 원밖에 이제 안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이 노노 갈등이 생기는 게 노조의 대표는 결론적으로는 삼성전자 쪽에만 입장을 대변하고 실제 회비는 다 똑같이 걷어버리고. 그렇죠. 조합비는 원래 같이 네. 나갑니다. 네. 한 5만 원, 그렇겠네. 6만 원씩 그게 나갈 문제예요. 거예요. 네. 아, 내는 건 똑같이 내는데 타가는 건 메모리 반도체 쪽만 다 타가고. 그리고 그쪽 입장만 대변한다. 아, 지금 그냥 그것만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다른 이슈는 아예 지금 안중에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네. 그리고 이제 LG U 플러스 노조도 열받아가지고 LG도 우리를 LG 왜 한단 건드려 이렇게 네,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아, 그 노노 갈등이 지금 삼성전자에서 나오고 있다. 네. 그럼에도 코스피는 지금 아, 7천 향해 날라가네요. 오, 열심히 오늘 달려가고 오늘 있어요. 난리 났네. 6,874. 다들 쉬다 와가지고 지금 막 뿜나 봐요. 네, 4% 원기욕을 넘게 모아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불을 막 뿜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아, 뭐 하셨어요? 에? 하셨어요? 많이 아, 저는 하시네. 예전부터 계속 하고 주식은 있죠. 삶이 잘하고 있어요? 네, 계속 하고 있죠. 네. 그래요? 저 같은 사람이 좋다고 할 정도면 정말 여러분들은 뭐 어마어마하시겠죠. 그렇죠, 나는 네. 왜 계속 마이너스야? 아, 이 시장이 사신 마이너스 거예요? 대체 어디에 뭘 산 거야? 이거 여기 요즘 파랑 보이잖아 지금. 진짜네. 이제 파랗잖아 지금. 뭘 사면 마이너스 아 되는 진짜 거예요, 이거 지금? 다 내가 귀가 얇아서 그래. 아니, 노영희 변호사님 진짜 열심히 일하시거든요. 네. 여기 아침 방송 끝나면 바로 와서 막 서면을 쓰고 있어요. 아. 근데 지금 봐 포천에 땅 투자 잘못해가지고 아직까지 그거 못 갚아서 주식을 맨날 파란불이야. 그만해 이제. 여기서 노동소득을 자본소득에 녹이는 그런 스타일. 살아서 열심히 일해서 계속 누리는 거야. 계속 이자만 갖고 있어요 내가. 그 진짜 일하는 보람 생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열심히 긴장이 일할 막 됩니다. 네, 일할 때. 동기가 막 부여가 엄청 됩니다. 네. 오늘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우리 노영 변호사님. 네. 자, 그렇게 열심히 일하시려면 흑염소 한번 쫙 빨고, 네. 아침 저녁으로 요즘 힘 좀 내셔야죠. 네, 흑염소 진액 본정심에서 나왔습니다. 요거는요 지리산 장수 계통의 국내 유일한 무항생제 인증받은 농가의 흑염소만 이 안에 들어올 수 진하다, 있습니다. 진해. 계량종 흑염소 뭐 갑자기 쭉쭉 큰 애들 이런 애들 아닙니다. 여기는 산에서 지리산 전기에 받고 뛰어놀던 애들. 여기에 이제 6년근 홍삼 또 녹용까지 한 포에 꽉 채웠고요. 근데 지리산에 좋긴 좋은가 봐. 뭐든지 좋은 건 다 그럼요, 지리산에서 그럼요. 있다고. 산이 깊어서 그런가 네, 봐. 전기가 그래요? 남다르죠. 지리산 네. 가면. 그래? 지리산 뭐죠? 곰도 있잖아요. 네. 또 술진하네. 아, 없어도 흡진하죠. 아. 네. 누적 판매만 140만 포, 평점이 4.94점. 이 정도면 드신 분들이 그냥 다 노예가 됐다고 보시면 돼요. 네, 흑염소의 노예들. 네. 대한민국 흑염소 진액 3년 연속 1위 하고 있는 바로 본정심 흑염소 장르만 여의도 혜택으로 40% 할인 해드리고요. 여기에 10포 더 드리고요. 추가. 배송 메시지에 꼭 장르만 여의도 적어 주시고 여기 더보기 링크 들어가시면 자세한 내용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힘냅시다. 네. 힘 빠지는 얘기들이 많다 하더라도 우리 류지아 변호사님 힘내시고. 네, 감사합니다. 힘이 납니다. 네. 변호사님은 여기 나와가지고 더 좋아진 거 아니에요? 이미지도 좋아지고 훨씬 나아졌죠. 아, 원래 이미지 좋았어요. 그건 아니잖아. 원래 당에서 엄청 사랑받았어요. 아닌 것 같은데. 네, 사랑받는 게 좋은 일이 아닐 수 있어요. 자, 오늘 새 변호사님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